챙겨야 할 일이 많은 5월입니다. 그중에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5.18 관련 영화만 세 번째 만든 이정국 감독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과 맞물려 더욱 빨라진 여야 대선, 당권 후보들의 움직임, 지금부터 디톡 정치에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5선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저보다 재선 2선 위입니다. 예.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친구입니다. 아, 친구세요? 그리고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 예. 경남 의령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고향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 된 게 이제 1년이니까. 예. 이제 뭐 표는 우리 안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때마다 그 의령에 현수막이 걸려요. 의령 출신 안민석 당선 축하합니다. 네. 자, 감사하죠. 뭐 훈훈한 모습도 기대하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예. 그 조혜진 의원님의 그 파트너, 예.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잘못 만났어요. 네. 얽힌 그런 토론이 될까? 근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취임 4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이번 한 주 동안 화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을 일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관전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부터.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 4년 전에 85%라는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는 거의 한 3분의 1로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민심하고 동떨어져 있구나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전에 보던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회견에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셨어요. 뭔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기일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좀 보였으면 싶은데 그저께 이게 회견 발표문도 그렇고 기자 일문일답에서 답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의욕이 뚝 떨어진 듯한,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남은 1년 동안 야당하고 좀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아주 한탄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더 많은 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통안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과거 역대 정권 보면은 친인척 비리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도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나 불행한 사태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은 과거 정권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순탄한 편이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YTN 리얼미터 조사 보면 36% 정도 나왔거든요.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 이런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이제 떨어진다든가 또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레임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이제 30%대로 회복했지만 처음으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20%대를 찍었어요.
다른 대통령들보다 조금은 나은 듯이 보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어차피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는 시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까 1년 남은 시점에서 가령 지지율이 40% 이상 기대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저는 30%에서 40% 여기를 꾸준히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좀 트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청와대는 남은 1년 동안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칠 때쯤 되면은 적어도 올 연말 정도 되면은 부동산이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시그널만 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올 가을에 우리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두 가지 정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당의 역할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좀 정신 차리네. 국민들의 해초리를 때렸더니 이제 정말 아파하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 하네. 라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감흥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도무지 끌으면은 국민들이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인데 빨리 혁신관리를 정했으면은 정광석화처럼 실행을 해야 되는 송영길 대표의 이런 능력, 지도력을 통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실패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좀 힘을 실어줬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께서는 뭐 능력이 있는데 괜히 이렇게 억울하게 흠이 잡혀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한 거는 이게 마지막 인사니까 29분을 그런 식으로 야당의 이 문제 제기, 야당의 의견을 그냥 뭉개고 임명하셨는데 마지막까지 그래 하실까? 바라보는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그 대통령 그래 하시는 거를 대통령 맞아 야당이 그냥 괜히 생떼 부리는 거 야당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야당과 지금 조의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셋 중에 하나 정도는 걸러주는 것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래도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세에 맞게끔 하나는 걸러구나 그런 정도의 지금은 이제 국회 시간이 됐거든요. 부인의 도자기 국내 반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야당도 공격할 만큼 공격했고 또 재미 볼 만큼 재미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야당의 주장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가 김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함에 따라 오늘 오전 각각 김 총리와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도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여권 내 대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빅3로 불리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첫 대권 도전도 선언을 했고요. 여야 통틀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이고,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빅3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초반에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의원이 스타트를 끄는 거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단 신선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3법으로 국민들에게 기쁜 인상을 이제 주었죠.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어떤 집념이라든지 실행 능력이 이미 검증됐다고 예. 보고요. 단지 컷오프에 통과할 수 있을까?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만 통과하면은 일단 성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절반의 성공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를 이제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빅3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제 이 세 분이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독주를 이낙연과 정세균 두 분이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2, 1. 도전하셔야죠. 40대 기수라는 YSDJ에 비하면은 박용진 의원도 50대시죠. 우리 나이로 51입니다. 그렇죠. 예. 50대입니다. 71년생이니까요. 옛날 40대 기수론에 비하면 10살이나 더 많은 나이시니까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게 철칙인데 최 근래에 갈수록 이렇게 점점 이게 빠르게 생겨나는 변화는 이 민심의 바다가 파랑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랑이 주기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여론의 부동성, 유동성이 굉장히 점 갈수록 강해져 가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처음에는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쭉 올라갔고 지금은 또 이제 거기서 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낙연 후보는 한 40%까지 고공행진해서 거의 대세론 비슷하게 가다가 푹 그냥 꺼질 때는 예. 꺼지는 게 이 민심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쭉 빠져나갔다가 이러는 거거든요. 이 시대 상황은 새로운 얼굴을 요구한다. 또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한다. 조금만 지나도 벌써 그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분이 계속 새로운 뭔가를 던지지 않으면은 민심은 좀 피로감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 예. 격세 지감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 프로에 나오면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주 지죽은 듯 아주 차분하게 무슨 죄 있는 듯 그랬는데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정치학 강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듯한 이 성자의 여유로운 아니 당대표 꼴랑 후보에 나오셨기 때문에 4월 7일 달라해졌어요. 보궐선거 한번 이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게 이번 보궐선거에 표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많이 준 게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하죠. 민주당이 싫어서 미워서 표를 준 거니까 당연하죠. 예.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분발하면은 네. 세웅지마입니다. 그럼요. 너무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제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제일 앞서 있으니까요. 12일에 지지 모임이죠. 민주평화광장 출범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모이셨고 당내 지지를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저희 당 의원들 내부에서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한 5-6분 정도에 불과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하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기는 타고난 분인데 당내 세력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였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성장과 공정이라는 성공 포럼을 다음 주에 출범을 시킵니다. 40-50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내 소수파로서의 한계를 이제 성공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6월로 대선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이제 경선 연기론을 두고 후보들마다 좀 입장이 달라 보이는데요. 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9월이거든요. 대선 전 6개월 전, 180일 전에 후보를 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역순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8월 달에 경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더위지 않습니까? 아마 흥행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2달 연기를 해봤자 2달 연기하나 10개월 연기하나. 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 후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가 될 텐데 일단 우리 조혜진 위원님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 근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아니요, 별로. 활로를 좀 뚫으셔야 될 텐데. 아, 남들 이게 뛸 때 구경할 때는 좀 이게 편하게 봤는데 0.5%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오차범위 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조건 다 같이 볼 게 아니고 좋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한 예, 뛰어들기 잘했어요. 안 30초 그러면 이거 몰랐을 텐데.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준비된 대표감이거든요.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뭔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 팍 올려주세요.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여론조사하면 답해주시고 제가 보답할게요. 친구분이시니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3, 2, 1. 어려울 거예요. 여든 야든 지지자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예. 그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를 비영남으로 그렇게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제 지역구가 영남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도권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그러면- 말투가 약간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예. 서울말을 배우세요. 자, 근데 당내에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홍준표 의원이 복당인데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시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반대해야죠. 반대이십니까? 반대해야죠. 예.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원외에 또 당외에 있었는데 고향에 돌아오려고 모 당에 돌아오려고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그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막은 분이 당시 당대표 홍준표 대표예요. 예.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복당을. 그리고 작년 원한이 며칠 때문에 작년 4월 총선 때는 그 전에 갑자기 저희 지역구에 오셔가지고 사무실 열고 여기 내 출마한다 선언을 하고 철천지 원한이 있겠네요. 돌아다니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고향에서 쫓겨나나 이제 예.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 예. 한 번도 저는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떠나서 그거는 이분의 복당이 뭐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야권을 대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 이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균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도 결국은 우리 당이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 당이 이용을 그 민심에 잘 이용을 당했어요. 잘 활용을 당했는데 그 활용을 당한 지점이 뭔가 하면 후보 단일화를 우리가 해낸 겁니다. 예. 내년 대선은 더더욱더 그게 중요한데 여기 뭐 우리 당하고 아무 인연도 없었던 안철수 대표 국민당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한때 우리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전 총장도 우리 당으로 모셔오자고 그러는 판에 우리 당에서 20년 이상을 정치 생활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하고 당이 어려울 때 이 당을 지켰던 분을 밖에 내놓고 혼자 출마하려면 출마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남의 당 일에 제가 이래다 저래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해방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다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단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은 누굴 꼽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본인한테 지금 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 절제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말을 할 때도 표현을 할 때도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말실수하고 그걸 또 막말 논란도 이어지고 그런데 정말 거침없이 내뱉는 그것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치인은 자기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에 의원님은 그것만 부러워요?
또 있습니까? 난 더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날아가거든요. 아, 생존력이 강하시죠. 날아가거든요. 근데 날아가기는커녕 원내대표, 당대표, 개인적인 대통령 후보까지 사과문이 되신 거는 있으시네요, 주위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신 거는 간단찮은 분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 경선 연결론을 여쭤봤기 때문에 이제 대선 때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의중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도 좀 미뤄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당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또 들어오실 때 대선 후보 선출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예.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높지만 예. 당내 윤 총장보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가 있더라도 유효한 말씀. 당연하죠.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야권에서 후보 2명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당에 들어와서 모두가 당에 와서 모여서 한 번 경선으로 끝나느냐 예. 아니면 밖에 있다가 우리 후보하고 같이 2차 경선으로 해서 단일화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예. 그러니까 조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그 경선 일정을 좀 미루는 걸 요구한다면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가장 대마가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대표로 돼서 어떤 결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 디톡스 주스입니다. 예. 주스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리 기사입니다. 네, 10분 내로 가겠습니다. 어제 각하께서 최 장군하고 골프 쳤다며 그게 다 각하 망신 주려고 하는 기다. 전에 뭐 했나? 이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친구인데. 여기서 어디로 갔어? 아니, 이제 갔나?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네, 5.18 41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5.18에 대한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인데요. 오늘 이슈에서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12일에 영화가 개봉했어요. 예. 먼저 영화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5.18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그 5.18 당시 현장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배경이죠. 안성기 씨가 그 주인공인데 이제 우울증에 걸린 대리운전 기사가 5.18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워낙 우리 역사에 좀 깊은 의미를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른 영화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5.18 영화는 이제 피해자의 시점에서 다룬 영화인데 저희들도 물론 피해자의 시점이 있지만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군인 그런 그들의 어떤 시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시점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예. 5.18을 이제 복수의 관점에서 다뤘다는 점이 좀 새로운데요. 어떤 이런 주제 의식을 갖게 된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 5.18 가해 책임자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단죄를 받지 않고 너무나 쉽게 용서받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고통의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나마 반성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 복수하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감독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데뷔작이 부활의 노래, 역시 5.18 관련 소재였거든요. 그 두 편의 장편 영화 외에도 또 5.18 관련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2년 전에 제가 이제 반성이라는 다큐를 만들면서 사실은 그 다큐 만드는 그 내용 속에 단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번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번 영화 뭐 대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5.18에 관심이 많으세요?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감독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그 운동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대마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그런 현장에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오직 영화만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게 좀 죄송함이랄까 미안함이랄까 그런 부채식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영화 첫 작품은 그 5.18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데뷔작을 만들게 된 거죠. 5.18 당시에는 그러면 학생이셨나요? 저는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해안 전투경찰이었고요. 해안초소에서 이제 그 해안초소를 지키는 군인이었다가 5월 21일 날 목포에 부식구입하러 갔다가 그 광주에서 내려온 시민군들을 보게 됐고 그때 제가 목포에서 그 전두환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고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때 기억이 좀 트라우마로 남으셨겠어요. 그렇죠. 제 가족도 광주에 있었고 친구들 다 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군인들이 우리 시민을 죽이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책을 보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진상을 알게 됐죠. 영화가 이제 그 당시 시대 의식을 담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활의 노래와 아들의 이름으로가 나온 그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5.18에 대한 어떤 인식, 담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담고 싶은 이야기가 바뀌셨나요? 그렇죠. 이제 5.18 처음에 제가 데뷔작 만들 때는 5.18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번에는 트라우마를 다뤘습니다. 왜 그 가해 책임자들은 반성하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뒀고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광주 사람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휩싸여서 몇 년 전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크게 내가 또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뭐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보니까 좀 취재에도 많은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 이렇게 준비 기간, 구상 기간은 좀 얼마나 됐나요? 한 3년 정도. 원래는 이제 제가 10일간의 항쟁을 5.18 항쟁을 다룬 이제 대작 장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 5.18 증언록을 그 실제 5.18 참여했던 사람들 증언록 한 20권 분량을 제가 봤어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와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고 고생하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복수할 생각을 안 하지? 이제 그 생각에 미치니까 이걸 정말 영화로나마 복수를 통해서 이 마음 아픈 사람들, 트라우마에 휩싸인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영화에서나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을 이제 직접 인터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다큐를 찍는 과정에서 실제 5.18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의 입장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5.18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선동했다.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그걸 진실로 믿었던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분은 우리 영화를 찍으면서 진실을 알게 됐고 실제 우리 영화에 잠깐 특별 출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영화에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안성기 씨, 윤유선 씨, 박근영 씨, 뭐 이세원 씨,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실제 광주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연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생활 연기로 그 영화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했고 하다 보니까 안성기 선배님이 그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를 이렇게도 찍을 수 있구나 하시면서. 안성기 배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노 개런티로 출연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대본을 보고 하루 만에 이제 그 출연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너무 잘 보셨다고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선배님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개런티도 뭐 별로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작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캐스팅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받은 윤여정 배우가 본인 60이 넘은 다음에는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영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으면 영화를 결정한다. 그것이 나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안성기 배우님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진짜
안석기 씨가 안 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 맞는 캐릭터예요. 예. 영화 대사 중에 광주 사람들은 물 같다 뭐 이런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은 그 대사는 제가 어떤 다큐에서 봤어요. 어떤 그 다큐에서 이제 가해자 측의 어떤 사람인데 이제 진짜 광주 사람은 물과 같다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게 바로 노자의 그 상선약수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진짜 선한 사람은 물과 같다. 그걸 입증하는 것은 바로 실제 5.18 때 계엄군이 몰려갔을 때 그 해방구가 되었을 때 광주가 그 어떤 약탈이나 도둑이 없었잖아요. 예. 광주 시민들이 물 같다는 얘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좀 나타내는 그렇죠. 표현이라고 좀 예, 이해를 예.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그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한 분이 유족에게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해서 좀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후의 일일 텐데 그 보도 보고 좀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우리 영화에 부분적으로 좀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다면 우리 영화를 만약에 보신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반성과 참여를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죠. 예. 개봉 전에 광주에서 이제 시사회도 했는데요. 영화를 본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시죠? 예, 예. 영화를 보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편지 같은 어떤 멜로 영화도 아닌데 어떻게 왜 우실까? 그랬더니 그동안 어떤 쌓였던 그 트라우마라든가 한 가슴 맺힌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풀어지셨나 봐요. 유족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치에서 못한 일을 영화에서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영화 만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예. 이번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이것만큼 좀 남았으면 좋겠다,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우리 세대의 이야기한테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된 역사를 남기지 않고 그걸 정리하고 우리 후세대 특히 아들 세대에 물려주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청소년들이 5.18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예. 막연히만 알고 있지. 그래서 저희 영화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5.18을 좀 더 다시 기억하고 왜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5.18 때 그 피 흘린 그 사람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 우리 영화는 12세 관람 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볼 수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영화를 통해서 5.18 얘기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준비하기 전에 5.18 10일간의 항쟁을 내부에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신화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예산이 워낙 커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 잘 되면 또 그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번 영화 뭐 꽤 많은 개봉관에서 이제 상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느 정도 흥행을 좀 기대하시나요? 글쎄 뭐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관객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뭐 30만만 넘으면 이제 손익분기점에 오고 이제 꿈은 일단 크게 갖자 해서 한 1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약 하나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잘 되면은 우리를 이번에 영화 찍을 때 도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보너스를 다 드리고요. 예. 그리고 광주의 많은 영상 문화가 조금 많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해요. 영상 환경이.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조금 헌신을 하려고 그래요. 손익분기점 30만이니까 공약은 50만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50만 이상 관객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